Diplomacy reached the level of Tao. 외교술이 도의 경지에 올랐다. 미국 CNN이 충격에 빠지고 대만 언론이 경탄했습니다. 트럼프의 자존심을 세우고 시진핑의 원칙을 뚫어낸 기적 같은 균형. 취임 6개월 만에 강대국을 쥐락펴락한 외교의 연금술사. 이재명, 도대체 베이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 세계가 주목한 그 놀라운 현장으로 지금 안내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N의 안나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워싱턴의 백악관 브리핑룸부터 런던의 다우닝가 그리고 베이징의 중난아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외교의 심장부를 취재해왔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로 빗발치는 중동의 사막에서도 마이크를 잡았고 냉전시대 크렘린궁의 살얼음판 같은 협상 테이블 뒤편에서도 숨을 죽이며 역사의 순간들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을 걸고 단언컨대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 소식만큼 저를 전율하게 만든 장면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저널리스트로서 지켜야 할 차가운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참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한반도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단순한 정세를 넘어서 일종의 외교적 기적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방금 들어온 긴급 속보입니다. 미국 CNN 외교안보팀은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중국 국빈 방문 결정을 두고 긴급 회의 끝에 이런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Diplomacy reached the level of Taoism.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외교가 도의 경지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정치 뉴스에서 도교라니요.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고. 혹은 제목 낚시가 아니냐고 채널을 돌리려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엄연한 팩트입니다. 지금 베이징 중난아이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콧대 높은 시진핑 주석이 한국 대통령의 손을 두 손으로 꽉 맞잡으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같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새벽 2시에 트위터를 켜고 스마트 가이, 그러니까 아주 똑똑하고 영리한 친구라며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도대체 지난 48시간 동안 한반도와 베이징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계바늘을 딱 일주일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6년 1월 4일. 여러분은 그날의 공포를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 그 자체였습니다.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아올리며 무력 시위를 벌였고 평양의 도발 수위는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워싱턴에서는 다시 집권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을 향해 방위비 분담금을 무려 5배나 올리라며 거칠게 으름장을 놓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거대한 샌드위치 신세였습니다. 북쪽에는 핵무기, 동쪽에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청구서, 그리고 서쪽에는 미중 갈등으로 날이 잔뜩 선 중국이 버티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제 오랜 친구이자 국무부 출신의 냉철한 분석가 소피아 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얼음공주 같은 전문가인데 그날은 목소리가 눈에 띄게 가늘게 떨리고 있더군요. 안나, 지금 한국에서 나온 뉴스 봤어?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에 간대. 그것도 당장 내일 말이야. 이건 미친 짓이야. 자살 행위라고. 지금 베이징 분위기가 어떤 줄 알아?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때문에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어. 한국이 조금이라도 미국 편을 드는 뉘앙스를 풍기면 바로 제2의 한한령을 때릴 준비를 마쳤다고. 그런데 이 타이밍에 중국을 빈손으로 가서 망신만 당하고 오거나 아니면 중국한테 굴욕적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오는 외교 참사가 터질 게 뻔해. 한국 외교 라인이 제정신이 아니야. 소피아의 분석은 타당했습니다. 워싱턴의 조야는 물론 서울의 여의도 정치권조차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불욕 외교가 될 것이다. 미국의 심기만 건드려 동맹이 파기될 것이다. 모든 지표와 모든 전문가가 가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월 4일 아침 성남 서울공항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의 만류를 뒤로하고 전용기 트랩에 올랐습니다. 1월의 차가운 새벽바람이 코트 자락을 휘날리는데 카메라에 포착된 그의 표정은 묘하게, 네, 정말로 묘하게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전혀 모르는 강력한 비밀병기라도 주머니에 숨겨둔 사람처럼 말이죠. 과연 그 비밀병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비행기가 서해를 건너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착륙하던 그 순간 전 세계 언론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도 전에 드라마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 그 위대한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이 대한민국의 국력이 됩니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의 활주로는 차가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실은 전용기의 바퀴가 지면을 닿는 순간 전 세계 외교가의 시선은
공항 입구에 도열한 영접 인사의 면면으로 향했습니다. 보통 국빈 방문이라면 중국 부주석이나 그에 준하는 거물급 인사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날 레드카펫 끝에 서 있는 인물들은 예상보다 급이 낮았습니다. 명백한 외교적 결례이자 한국의 길을 꺾어놓겠다는 중국 측의 노골적인 계산이었죠. 현장을 지켜보던 CNN 취재팀 내부에서도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랩을 내려오는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마중 나온 중국 관료들의 손을 한 명 한 명 힘있게 맞잡으며 여유로운 미소로 그들의 기세를 눌러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당신들의 의도를 이미 간파하고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대통령 일행을 태운 차량 행렬이 향한 곳은 당연히 거쳐야 할 숙소나 인민대회당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베이징 땅을 밟고 가장 먼저 향한 곳. 그곳은 바로 중국인들의 자존심이자 항일투쟁의 상징인 중국인민항일전쟁 기념관이었습니다. 이 파격적인 행보에 베이징 중난화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관계자들은 급히 회의를 소집했고 CNN의 소피아 박사는 제게 전화를 걸어 비명을 지르듯 말했습니다. 안나 봤어. 이건 완전히 판을 흔드는 수야. 보통 한국 대통령들은 중국에 오면 사드 문제나 경제 협력부터 구걸하듯 꺼내기 마련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중국의 가장 깊은 감정인 항일 역사를 건드렸어. 우리는 과거에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 함께 피를 흘린 전우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준 거야. 시진핑 주석이 가장 강조하는 민족적 자부심을 정조준한 거라고. 소피아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관 방명록에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공동의 고통을 기억하는 두 민족은 결코 서로를 등질 수 없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중국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웨이보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우던 중국 네티즌들의 여론이 순식간에 진정한 친구가 왔다며 호의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외교의 본질이 국가 간의 거래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거래를 시작하기 전 상대의 마음부터 열어젖히는 고도의 심리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바다 건너 도쿄에도 전해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중이 과거사를 고리로 밀착하는 시나리오는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이었으니까요. 기시다 총리는 즉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지만 이미 주도권은 서울로 넘어간 뒤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본게임은 그날 저녁 시진핑 주석과의 비공식 만찬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궁궐 같은 만찬장, 금색 자수가 놓인 식탁을 사이에 두고 두 지도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무거운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기념관 방문 소식은 잘 들었습니다. 감동적이더군요. 하지만 과거의 우정이 오늘의 현실적인 안보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사드 미사일은 여전히 베이징을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우호적인 분위기를 단칼에 잘라내며 본론으로 치고 들어온 시진핑의 공격이었습니다. 모든 수행원이 숨을 죽인 그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찻잔을 들어 시진핑 주석에게 가볍게 건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만찬장 전체를 울릴 만큼 단호했습니다. 주석님, 호랑이는 사소한 풀소리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역에 불청객이 들어오면 반드시 행동하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패를 든 이유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집 앞마당에서 자꾸만 돌을 던지는 이유 때문에 잠을 설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주석님뿐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내면서도 동시에 북핵 문제라는 공을 다시 중국의 품으로 던져버린 기막힌 역습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한 두 번째 카드는 무엇일까요? 밤이 깊어가는 베이징 역사상 가장 긴장감 넘치는 하룻밤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날카로운 사드 질문이 만찬장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 외교 전문가들은 이 대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황하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모두의 예상을 비웃듯 자신의 잔을 내려놓고 시진핑 주석을 향해 부드럽지만 강렬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것은 전설적인 30분간의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강대국의 지도자가 던진 직구 앞에
침묵으로 응수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 침묵은 무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조급함을 끌어내고 상황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CNN 외교안보팀이 이번 방문을 두고 외교가 도의 경지에 올랐다고 평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0분 같은 3분이 흐른 뒤 이재명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주성님, 대국은 주변국의 두려움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변국의 존경을 바탕으로 판을 짜는 존재여야 합니다. 우리가 방패를 든 이유를 묻기 전에 왜 우리가 방패를 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제거해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해결책을 담은 보따리를 가져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꺼내놓은 것은 바로 한중의 반도체 평화벨트 구상이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반도체 기술을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 평화와 공생의 도구로 전환하겠다는 대담한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게는 고립을 피할 생명줄이었고 동시에 미국에게는 중국과의 불필요한 전면전을 피할 명분을 제공하는 기막힌 수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참모들을 돌아보았고 장내에는 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 관계는 서로의 생존권을 존중할 때만 가능합니다. 주석님께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신다면 저 또한 이 평화벨트의 열쇠를 중국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발언 직후 CNN 본사로 긴급 첩보가 날아왔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예정에도 없던 단독 정상회담 시간을 2배로 늘렸으며 만찬 메뉴에 없던 한국산 전통주를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문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냉랭했던 베이징의 밤은 그렇게 대한민국이 던진 평화의 불씨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워싱턴의 백악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베이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반도체 평화벨트 선언이 나오자마자 지구 반대편인 뉴욕 월스트리트는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상승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한 글로벌 기술주들은 유례없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금융자본은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 주목했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공급망 붕괴라는 거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이 제시한 새로운 질서가 시장의 갈증을 완벽하게 해소해준 것입니다. CNN 경제분석가들은 이를 두고 서울 컨센서스의 탄생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궁금해했던 것은 단 한 사람, 백악관의 주인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한국의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며 압박을 가하던 그가 이 독자적인 행보를 동맹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로 볼 것인지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새벽 2시를 기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소셜미디어가 울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퍼프하고 아주 영리한 협상가다. 그는 내가 본 지도자 중 가장 다루기 힘들지만 가장 신뢰할 만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것 같다. 방금 그와 통화했고 우리는 아주 위대한 딜에 합의했다. 대한민국 파이팅! 이 트윗 하나로 전 세계 외교관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그 깐깐한 트럼프를 설득한 것일까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베이징으로 향하기 전날 밤 트럼프 대통령과 이미 비밀 화상 통화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는 트럼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적 이득 아닙니까? 내가 중국의 시장을 열고 그 이득의 상당 부분을 미국 기업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판을 짜겠습니다. 나를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구한 평화의 중재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도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이재명식 실용 외교가 통한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얻어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양쪽 고래를 조련하며 바다의 길을 안내하는 항해사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에 가장 당황한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새벽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며 한국이 우리를 따돌리고 미, 중과 동시에 손을 잡았다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제의 무시가 오늘의 질투와 공포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한 빅픽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중국의 마음을 얻고 미국의 지지를 끌어낸 그가 이제 베이징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경제사절단 200명과 함께 중국 시장의 심장부를 향해 돌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그들이 받아낼 계약서의 숫자는 얼마일까요? 그리고 중국 기자들의 기습적인 질문 폭탄 속에 숨겨진 마지막 함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외교의 진짜 민낯은 화려한 만찬장이 아니라 날선 질문이 비수처럼 오가는 기자회견장에서 드러납니다. 방중 사흘째 베이징 인민대회당 브리핑룸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중국의 이른바 전랑, 즉 공격적인 늑대 전사 기자들이 복이 바짝 오른 채 이재명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작정한 듯 대한민국이 가장 뼈아파할 급소를 정조준했습니다. 관영 매체의 한 기자가 마이크를 잡더니 비웃음 섞인 어투로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미국의 안보 방패 뒤에 숨어 있으면서 동시에 중국의 거대한 시장이라는 이득까지 챙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태도가 언제까지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특히 사드 문제는 중국 인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에 대한 굴욕적인 사과나 명확한 답변 없이 어떻게 미래를 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질문이 끝나자마자 장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행했던 우리 측 참모진들은 사색이 되었고 CNN의 소피아 박사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제게 이건 질문이 아니라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속삭였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라도 꼬이면 한미동맹은 금이 가고 방중 성과는 단칼에 날아갈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안경을 천천히 고쳤으며 질문한 기자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유의 차분하지만 장내를 압도하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님, 이기적이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숭고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패를 든 이유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집 앞마당에 날아오는 돌들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돌을 던지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돌을 멈추게 할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기자님이 더 잘 아실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장내를 천천히 둘러보며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진정한 대국은 이웃의 방패를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왜 이웃이 방패를 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불행을 함께 해결하려 노력하죠. 제가 주석님과 논의한 것은 바로 그 평화의 길입니다. 상처를 후벼 파는 자가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동반자가 되고 싶다면 그 무례한 질문의 방향부터 바꾸셔야 할 겁니다. 상대의 오만함을 지도자의 책무와 대국의 격이라는 논리로 단번에 제압한 완벽한 역공이었습니다. 질문을 던졌던 기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옆에 앉아있던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는 낮은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CNN은 이 장면을 즉시 전 세계로 타전하며 한국 대통령이 베이징의 심장부에서 외교적 사이다를 터뜨렸다고 평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 베이징 버위타이 대연회장에서는 역사적인 한중 비즈니스 포럼이 열렸습니다. 삼성, 현대차, SK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대 그룹 총수들을 포함해 총 200여 명의 경제전사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8년 만에 성사된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었습니다. 당내에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하자 중국의 거물급 기업인 수천 명이 일제히 기립했습니다. 그동안 사드 보복과 한한령의 그늘에 갇혀 숨죽여왔던 우리 기업인들의 눈에는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대통령은 단상에 올라 원고를 내려놓고 현장의 길을 하나로 모으는 강렬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000년 전 고려의 병난도는 국경과 차별이 없는 동북아 경제의 허브였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신뢰와 공생만이 있었죠. 오늘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과 자본을 가진 전사 200명과 함께 왔습니다. 우리는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중국과 함께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할 파트너십을 제안하러 왔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믿기 힘든 숫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양국 기업들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포함해 총 32건의 메머드급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약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굳게 걸어잠갔던 핵심 첨단 산업의 빗장을 대한민국을 향해 완전히 열어젖혔다는 실질적인 항복선언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의 성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수평적 협력 모델에 따라 한국의 소재와 장비 기업들이 중국의 대형 제조 공정에 깊숙이 참여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교묘하게 피하면서도 중국의 기술적 갈증을 해소해주고 한국 기업의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그야말로 외교의 도가 이뤄낸 결실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CNN 경제기자 다니엘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본사로 리포트를 보냈습니다. 안나,
여긴 지금 계약서에 서명하는 팬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중국 기업인들이 한국 총수들에게 줄을 서서 명함을 건네고 협력을 애원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한국 패싱을 논하던 베이징의 오만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건 경제 협력을 넘어 한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탄생입니다. 포럼이 끝나갈 무렵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기업인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고개 당당히 들고 시장을 누비십시오. 정부가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틀 만에 베이징의 차가운 냉기를 거대한 경제적 기회로 바꿔놓은 이 마법 같은 행보. 이제 전 세계는 한국 대통령의 발끝이 다음엔 어디로 향할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서울로 돌아가는 길목에는 이 승리를 시기하는 자들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들려오는 숨전보에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것은 일본 도쿄였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이끄는 일본 보수 정권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한미일 안보공조라는 틀 안에서 한국을 하급 파트너로 묶어두려던 일본의 전략이 이재명 대통령의 판뒤집기 한판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과 주요 보수 언론들은 연일 한국이 중국의 반일 전선에 가담했다며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한밤중에 주일 한국 대사를 조치해 과거사를 외교적 무기로 활용하지 말라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위기는 동맹국인 미국 내부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트윗을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매파라라고 불리는 강경파 의원들과 국방부 관료들은 이번 방중을 동맹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기술 갈증을 해소해주며 미국의 대중봉쇄망에 구멍을 냈다는 논리였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주한미군 철수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CNN의 소피아 박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나, 이건 체스판으로 치면 퀸을 잃을 위기야. 중국과 손을 잡자마자 동맹인 미국과 이웃인 일본이 동시에 칼을 들이대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한 발만 잘못 내디디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될 수도 있어. 그가 과연 이 양면 공격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서울의 참모진들도 사색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일단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해명부터 해야 합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적당히 봉합하시죠. 하지만 청와대 집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창밖의 광화문 광장을 내려다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세 번째 비밀 병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워싱턴과 도쿄의 협공이 거세지던 1월 6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긴급 내외신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는 다시 한번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는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첫 질문은 워싱턴 포스트 기자의 몫이었습니다. 대통령님, 미국의 강경파들이 한국의 방중 성과를 비판하며 동맹의 균열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까지 거론되는 이 상황에서 방중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당내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후회라뇨. 오히려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야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동맹이란 서로의 발목을 잡는 사슬이 아니라 서로의 앞길을 열어주는 동반자여야 합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아시아의 평화를 원한다면 한국이 중국과의 갈등을 완화하고 경제적 활로를 찾는 것을 환영해야 마땅합니다. 대통령은 이어 일본을 향해서도 직설적인 경고를 날렸습니다. 과거를 직시하지 못하는 나라에게 미래의 지도자가 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역사적 유대를 강조하는 것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평화의 선언입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우리와 손을 잡고 싶다면 비겁한 외교적 공작 대신 진정성 있는 반성부터 가져오십시오. 이 발언은 그야말로 핵폭탄급이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기를 깼다며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한국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미국의 합리적 보수파들과 유럽의 국가들이 한국의 입장이 일리가 있다며 지지를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매파 관료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만 둬. 이재명은 내가 직접 다루는 파트너다. 그가 중국 시장을 열면 우리 미국 기업들이 가장 먼저 들어갈 텐데 왜 자꾸 회방을 놓는 거야? 주한미군 철수 같은 멍청한 소리는 집어치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면 돌파.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을 옥죄던 외교적 올무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중재자로 우뚝 섰습니다. CNN 외교팀은 이 상황을 이재명의 갬빗이라 불렀습니다.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고 판 전체를 승리로 이끄는 체스 전략 말입니다. 이제 베이징과 워싱턴 그리고 서울을 잇는 거대한 삼각 동맹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보낸 마지막 선물이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길에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선물은 바로 한반도의 지도를 영원히 바꿀 수도 있는 충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1월 5일 오후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90분간의 단독 정상회담을 위해 마주 앉았습니다. 회담장 밖은 영하의 추위였지만 안은 두 지도자의 기싸움으로 타오르는 불꽃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특유의 느릿한 말투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배려진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현재 세계는 100년 만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가 복잡할수록 한국은 올바른 편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편에 서라. 이것은 명백한 압박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확실하게 중국 쪽으로 줄을 서라는 강대국의 오만한 으름장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황하거나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중국의 하부 파트너로 전락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시진핑 주석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원고에도 없는 즉흥적이고도 날카로운 답변을 던졌습니다. 주석님,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편은 특정 국가의 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동북아에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누구의 뒷마당이 아닌 스스로 판을 짜는 거실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주석님께서도 진정한 친구를 원하신다면 복종이 아닌 존중을 먼저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중을 보여달라. 중국의 심장부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정면으로 날린 이 한마디에 회담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배석했던 중국 측 관료들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CNN의 소피아 박사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이건 외교적 도박을 넘어선 거장의 심리전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굳어있던 시진핑 주석의 얼굴이 서서히 풀리더니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준비해온 두 번째 비밀병기인 서해 평화 구조물 협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무안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상대의 기세를 꺾어놓은 뒤 실리를 챙기는 고도의 전술. 90분의 시간은 그렇게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서막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무려 10년 가까이 대한민국 대중문화를 옥죄어왔던 한한령의 빗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손에 의해 완전히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무려 15건에 달하는 경제, 기술, 문화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단순히 화장품을 더 팔고 게임을 출시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측은 수용 가능한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문화 콘텐츠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둑, 축구 같은 스포츠를 시작으로 드라마, 영화, 공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문을 열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CNN 경제기자 다니엘은 현장에서 비명을 지르듯 리포트를 보냈습니다. 안나, 여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앞다투어 한국 대통령의 행보를 조명하고 있고 베이징 거리에 다시 한국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류 확대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문화적 주권과 경제적 통로를 동시에 확약받은 셈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해 문제였습니다. 중국 어민들의 불법 조업과 서해 PMG 구역의 갈등 문제를 두고 양국은 차관급 정례회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8년 만에 공식 의제 복귀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서해를 갈등의 바다가 아닌 공동 번영의 바다로 만들자고 제안했고
시 주석은 이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회담장을 나오는 이재명 대통령의 품 안에는 우리 기업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공급망 안정화라는 거대한 선물 보따리도 들어있었습니다. 반도체 생산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을 한국에 우선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날 밤 베이징의 밤하늘 아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함께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격식과 위엄을 중시하는 중국 지도자가 외국 정상과 스스럼 없이 사진을 찍는 장면은 전 세계 언론의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을 알리는 상징적인 컷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라가 작다고 외교도 작은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지혜와 배짱이 어떻게 강대국의 고집을 꺾고 자국민의 실익을 챙겨오는지 이재명 대통령은 베이징 한복판에서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서울로 돌아가는 길목에는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얻어낸 이 막대한 이익을 시기하는 주변국들의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외교의 세계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들려온 승전보와 경제적 대박 소식에 온 국민이 환호하던 그 시각, 지구 반대편 워싱턴에서는 대한민국을 겨냥한 차가운 비수가 갈리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서울공항에 내리기도 전 백악관 내부에 포진한 매파 관료들과 방위 산업체들의 로비를 받는 강경파 의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반도체 평화벨트가 미국의 대중국 봉쇄망을 무력화시켰다며 분노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핵심 광물 우선 공급권을 따냈다는 소식은 그들의 열등감과 위기감에 불을 지폈습니다. 1월 7일 새벽 미 국무부는 유례없는 강경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행보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반도체 장비의 한국 수출을 일시적으로 보류한다. 이것은 사실상의 경제 제재이자 동맹을 인질로 잡은 선전포고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다시 출렁였고 국내 언론들은 앞다투어 외교적 고립과 한미동맹 파기 위기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 무모한 방중이 불러온 외교 참사라며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직후 쉴 틈도 없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참담했습니다. 참모들은 사색이 되어 지금이라도 워싱턴으로 날아가 사과하고 수습해야 한다며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창밖에 비 내리는 서울 풍경을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CNN의 소피아 박사는 이 상황을 두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나, 이건 이재명 대통령에게 닥친 최대의 위기야. 중국이라는 호랑이를 잡으려다 동맹이라는 사자에게 물린 격이지. 미국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면 한국은 버틸 재간이 없어. 이번만큼은 그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거야. 하지만 소피아도 워싱턴의 매파들도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이 폭풍이 올 것을 예견하고 있었고 그의 주머니 안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마지막 조커 카드가 남아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하는 참모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방패를 무기로 쓴다면 우리는 그 무기가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증명해 보이면 됩니다. 지금 당장 유럽과 중동에 연락하십시오. 우리가 짠 판은 미, 중 두 나라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보린무원의 위기 속에서 던진 이 한마디. 그것은 전 세계 에너지와 금융지도를 통째로 바꿔버릴 그레이트 게임의 시작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압박이 극에 달해 한국 경제가 마비될 것이라는 공포가 지배하던 그때 전 세계 금융통신사인 블룸버그와 로이터의 단말기에 믿기 힘든 긴급 파전이 올라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와 아랍에미리트의 국부펀드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청정에너지 반도체 벨트에 총 3천억 달러, 한화 약 400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위협 앞에 중동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손을 잡고 보디가드를 자처하며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으로 가기 수개월 전부터 비밀리에 추진해온 에너지 기술 동맹의 결실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달러와 장비지만 그 미국의 패권을 지탱하는 오일머니와 에너지 주도권이 한국의 기술력과 결합한다면 판도는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중동의 왕정들은 더 이상 석유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시대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절실한 것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그리고 수소에너지 기술이었고 이 모든 것을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워싱턴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한국을 제재하려던 매파 의원들은 역풍을 맞았습니다.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이 백악관으로 달려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중동 자본이 한국 반도체와 손을 잡고 우리를 배제하려 한다. 제재를 당장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것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나섰습니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유의 너스레를 떨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방금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훌륭한 통화를 했다. 그는 정말 대단한 비즈니스맨이다. 오해가 좀 있었지만 우리는 한미 일중 그리고 중동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병제 번영 프로젝트를 함께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제재를 논하던 동맹국이 이제는 투자를 구걸하는 파트너로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도쿄의 기시다 총리는 이 소식을 듣고 집무실에서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그토록 공들였던 중동 네트워크마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에 단숨에 먹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거리는 다시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은 이 마법 같은 반전 드라마. CNN은 이 상황을 서울의 기적 그 이상의 전략이라 칭하며 특집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제와 외교에서 승기를 잡은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바로 민족의 수건이자 세계 평화의 화약고 판문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전 세계를 또 한 번 뒤흔들 최종 선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마지막 도박. 제13장에서 그 소름 돋는 현장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외교와 경제에서 유례없는 승리를 거둔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직후 향한 곳은 청와대 집무실이 아니었습니다. 1월 9일 새벽. 차가운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비무장지대 판문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 행보에 전 세계 주요 방송사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속보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CNN 역시 중계차를 급파하며 이 역사적인 현장을 실시간으로 타전했습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려 했던 걸까요? 안개 사이로 이재명 대통령의 전용 차량이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대통령은 단호한 걸음으로 군사 분계선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북측 판문각의 문이 열리며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그야말로 번개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받아낸 한반도 평화 보증서와 중동에서 끌어온 거대 자본이라는 양날의 검을 들고 북한을 향해 최후의 제안을 던지러 온 것입니다. 그는 북측 대표단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립과 소멸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가 전 세계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물류의 중심이 되는 번영의 길입니다. 저는 오늘 그 번영의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함께 이 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것은 한반도 에너지 철도 실크로드였습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 그리고 중국과 중동의 투자가 결합해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거대한 혈관을 뚫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워싱턴과 베이징은 동시에 경악했습니다. 미국 내 강경파들은 한국이 너무 멀리 가고 있다며 우려했지만 이미 판은 짜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미국 건설사와 에너지 기업들이 참여할 기회를 엿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CNN의 소피아 박사는 전율 섞인 목소리로 리포트했습니다. 안나, 이건 단순히 남북관계의 개선이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분단된 한반도를 섬에서 대륙으로 바꾸는 지리적 혁명을 일으키고 있어. 그는 미중 갈등이라는 거친 파도를 타고 오히려 한반도를 세계 외교의 거대한 저수지로 만들고 있어. 이건 제 기자 인생에서 본 가장 대담한 도박이야. 안개가 걷히고 판문점에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남북 정상 간의 핫라인이 다시 복구되었다는 신호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닫혀있던 민족의 문이 다시 열리는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판문점에서의 전격적인 행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곳에 모인 수만 명의 시민은 대한민국을 연호하며 영웅의 귀환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광장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외교 무대의 축이 워싱턴과 베이징에서 서울로 급격히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라며 동정어린 시선을 보내던 외신들이
이제는 서울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구하는 것이 가장 힘든 외교적 임무라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BBC와 프랑스의 르몽드 등 유럽의 주요 매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수를 신국가주의를 무너뜨린 실용의 승리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숄츠 총리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긴급 화상회담을 요청하며 한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평화벨트에 유럽연합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해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라는 질문에 답을 하느라 진땀을 빼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 정상들의 줄을 세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CNN 스튜디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지도자가 가진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단순히 뛰어난 협상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나라의 국민을 믿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절실한 진정성에서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국빈 초청하며 백악관 잔디밭에서 성대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트럼프는 기자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깨를 감싸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협상의 기술을 썼다고 생각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의 예술을 보여줬다.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과 함께 세계 질서를 관리하는 진정한 동등한 파트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독도 문제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유례없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며 서울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영토가 유라시아와 중동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며 일본만 고립될 수 있다는 공포가 그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판을 짜고 스스로 규칙을 만들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지휘하는 거장이 되었습니다. 지난 보름간 제가 전해드린 소식들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허구가 아닌 2026년 오늘 대한민국이 써내려가고 있는 실제 역사입니다. CNN의 간판 앵커로서 저는 수많은 지도자의 명멸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처럼 위기를 기회로 갈등을 공생으로 바꾸는 지도자는 흔치 않았습니다. 그는 총칼이 아닌 지혜로 강대국을 굴복시켰고 돈보다 높은 가치인 존중으로 중국의 마음을 열었으며 동맹의 가치를 실리로 증명해냈습니다. 이제 서울은 뉴욕과 런던을 능가하는 세계 금융과 외교의 허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청년들은 한국의 기술을 배우러 오고 한국의 문화를 동경하며 한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인류의 비전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스스로를 작은 나라라고 규정해왔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낀 가련한 존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잠재력이 얼마나 거대한지, 우리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울림을 줄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밤 서울의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위대한 민족의 기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CNN 외교안보팀은 이번 특집 방송을 마무리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마지막 헌사를 보냅니다. 그는 한국을 구한 지도자가 아니라 세계 외교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 개척자로 기억될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강대국의 운명을 묻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를 호령하는 그날까지 K-외교의 전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CNN의 안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